굉장히 헌팅턴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분명히 충돌을 내가 검색해봤는데 그냥 개소리인데 그냥 이념의 종말, 이념 대결이 사라지면 종교 대결이 일어난다 했는데 7, 8개의 문명권으로 분류해놨어. 나 일본 문명이라고 끼워준 거야. 일본 문명이 어디냐고. 한자 문화권 속에 속하는 거지. 무슨 많이 컸다. 일본 문명이야. 뭐 아메리카 문명 이건 내 이해를 해. 인도 문명도 이해를 해. 근데 일본 문명 이건 아직 그럼 영국 문명도 있어야지. 그래서 말하면 7, 8개의 문명이 있는데 그 이념시에는 동서냉전이 있었고 여기 또 비동맹이라는 그 제3의 요소가 또 하나 있단 말이야. 항상 얘들이 우리가 축이야 그러면서 비동맹이 있다고. 그래서 문명 이건 문명이라고 할 수 없는 건데 그 아저씨가 그냥 컨택트 아저씨가 잘난 척 하느라고 문명이 이렇게 한 거야. 문화지. 굳이 말하면 종교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래서 그걸 문명이라고 7, 8개의 문명이 있다는 건 나는 인정 안 한다. 한 개의 문명이 있을 뿐이고. 근데 여론적으로 항상 모든 것은 이상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과 이렇게 대결하면 그 천칭적으로 위한 축이 되는 이거다. 이런 얘기가 하는 거고. 근데 뭐 인도도 있고 뭐 다양한 나라가 있지만 결국 삼으로 수렴돼 가는 거. 우리나라도 그 여당 야당 사이에 충청도가 바뀌어가지고 삼국지처럼 솥발처럼 세 개의 균형을 찾아간다. 이거는 구조론적으로 찌르는 그렇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은 1이고 요 3이라는 것은 임시로 이를 찾아가기 위한 잠정적인 단계다. 그래서 삼두체제 이렇게 오래 간다. 삼국지도 오래 한다고 금방 망해버린다고. 50년 하다가 망해버렸는데 그 로마의 삼두체제도 오래 가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 정치 시스템은 결국 이 3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사결정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 당하는 사람이 있고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토대의 공유, 이 둘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만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복잡한 구조가 있을 때 일단 3으로 만들고 다시 1로 만든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누가 이기냐면 종교개혁을 하는 쪽이 이겨요. 그러니까 축을 잡는 쪽이 이긴다. 축은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는 쪽이 이긴다.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아랍이다. 아랍은 7세기에 이미 종교개혁을 했다. 그게 이슬람이다. 그리고 유럽이 종교개혁을 했고 일본은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쪽이 이긴다는 거죠. 그런 아랍이 옛날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이유는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 안 해요.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퇴행적인 행동을 하고 생존 전략을 쓰기 때문에 수구 반동 세력이 이긴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한 지형이 되면 종교개혁을 해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 이 문명의 대결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결론은 유교 문명권이 아랍과 유럽 기독교와 이 무슬림의 대결을 중재하는 지금 술의 축을 시소의 축을 장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말이 그런 거지 실제 그럴 리가 없잖아. 실제로는 돈 많은 미국이 다 이겨. 실제로는 미국이 축이야. 미국이 약의 축이야. 말하자면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럼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게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런 힘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얘기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거다 이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놈이라고. 미국 이런 놈은 가는 거야. 미국은 다 모른다고. 항상 그 이야기 나온 끝까지 중국과 미국이 대결하면 중국이 이길 거야 하고 막 아니야 미국이 이겼는지 몰랐어. 그런데 요거 막 게시판에 들어가서 싸우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이 이런 놈이 싫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야 미국 내일 많은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 간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은 전 세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구조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그 EU의 그 그리스 사태에서도 봤듯이 라틴 문명과 게르만 문명이 전혀 다른 문명이라는 이거는 세블 헌터튼 아저씨가 이제 라틴 문명, 게르만 문명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 아저씨는 그냥 기독교 문명 이렇게 합쳐놨을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둘은 다른 문명이라는 거야. 일본 8개가 아니라 9개다. 그리고 이제 동유럽과 러시아, 걔들도 한 개의 문명이야. 존나 많아. 그래서 지금 유럽을 딱 보면 그 라틴과 게르만의 싸움에 슬라브족이 시설 축을 장악했어. 그래서 푸틴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 가스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얘들이 우크라이나를 건드린 거 잘못 건드린 거야. 그리고 작은 이 삼각 구도가 생겼다는 거야. EU라는 작은 구조 안에 슬라브족과 라틴족, 게르만족이 삼각 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여러 문명, 삼각 균형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종교와의 차이, 문화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한 게 아니냐 싶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차이도 굉장히 큰 차이다. 근데 유럽 쪽에서 보기에는 그냥 아시아 이렇게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미묘한 그런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를 합니다. 그래서 미학이 있냐. 왜 내가 이제 미학을 본다면 한국 놈들이 일본 맨날 미워하고 막 그러지만 일본 야독을 다 보고 있다고. 반일대으로 가져가서 일본 야독 보고 있고요. 낮에는 일본 반대 그러고 밤에는 일본 애니 그러고 보고 일본 놈도 마찬가지야. 한국 드라마 보고. 겉으로는 그 민족이라든가 이념으로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 통한다. 남북통을 되면 남북과 또 금방 통해버린다. 중국이 사회주의권이라고 하지만 그 아시아적 전통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문명이라는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과 굉장히 가깝다. 최근에 제가 이제 유교합니다. 화천에 우리가 가서 돌에 새겨진 파도와 낙서를 보고 왔다고. 옆에 팔개도 있고 태극도 있는데 거기 태극은 좀 이상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태극은 뭐 이상한 구조가 돼 있어요. 맞아. 이상한 태극이 희한하게 돼 있는데 원래 이게 태극이 이런 거라고.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해서 바꿔놓은 태극이에요. 원래 태극은 코어를 양쪽이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대충 이해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태극은 수레바퀴로 가야 돼요. 이게 태극이라고. 그래서 이 바퀴살을 축은 공유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퀴 축은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태극기 깃발 보면 삿발선이 다 꺼졌잖아. 이 유전선이야. 근데 진짜 태극은 남북한이 뭔가 핵심을 어떤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 이거는 선천이고, 이건 후천인데, 이건 내가 최근에 검색해서 다시 주목을 하게 됐는데, 원형이정에 대해서 내가 옛날 이야기했고, 원형이정은 봄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별거 아니야. 그냥 어떤 사람이, 아저씨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모든 유교의 아이디어의 근원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불교, 도교, 유교가 다 다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중국에서 다 똑같다. 이게 한 집안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고자 유교가 있기 전에, 도교가 생기기 전에 훨씬 이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선종 불교라든가 그 유교, 도교 이게 완전히 다른 철학 같지만 사실은 이걸 공유하고 있다. 코어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를 숭배하는 티베트 불교와 한국 선종 불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야. 그래서 달라이라마라든가 그쪽 사람들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계종 스님들이 전혀 인정을 안 한 거야. 쟤 왜 왔지? 그러고 그쪽에서는 와 우리가 먼저 할배가 왔어 손자들아 그러고 왔는데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 쟤 뭐야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계종은 달라이라마를 인정 안 한다는 거야. 근데 프랑스 이런 데서는 달라이라마하고 불교 정통은 달라이라마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걔들은 환생을 너무 좋아해. 근데
한센은 티베트 불교는 진짜 불교가 아니야. 그냥 걔들의 무속 신앙이라고. 인간 신앙이 무속 같은 불교. 그래서 같은 불교지만 티베트 불교와 한국 불교는 되게 다르다. 그리고 유교와 선정 불교는 오히려 통한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그 핵심 아이디어는 주역에서 나오고 원형 이전과 선천 후천 개념이다. 근데 이 선천 후천 개념은 또 다양한 버전으로 진화를 해요. 선천 후천 개벽은 이제 그 통합하는 아저씨들이 후천 개벽 이래가지고 갑자기 유명해졌는데 후천 개벽 이름이 개소리고 여기서 이제 유교 상사님이가 채용 개념이 있어. 채는 각기축 여기 채고 용은 배들라고. 채는 중앙집권, 용은 지방국권. 그리고 이제 뭐 천도와 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와 이론론, 이원론, 뭐 이거는 세계 이건 일고 이래서 막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다 이 선천부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원형이정에서 나왔고 그거는 이 모든 것을 뿌리는 인과율이다. 서양의 인과율은 수학적인 증명에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떼어놨어. 이건 원인이고 이게 결과야. 그러니까 얘가 총을 쐈면 얘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총을 쐈어. 그럼 얘가 죽었어. 이런 원인이고 이런 결과라고. 얘는 얘고 다르다는 얘기. 그래서 동양의 이 선천부천 개념은 이 둘을 한 방에 딱 가둬놨어. 한 공간에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 죽었다. 그럼 범인은 걔야. 그러니까 서양의 인과학은 논리적인 증명에 관심이 있는데 동양의 인과학은 그 미래 예측에 관심이 있어요. 그냥 적치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적치는 거기 때문에 적을 친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인과학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양의 유교 아저씨들이 이게 인과학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지금도 모르는 것 같아. 성경관 아저씨들이 몰라. 근데 이게 인과학이라는 건 내 주장이고 공자맹자한 아저씨들은 이게 인과 법칙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서양은 그냥 원인과 결과가 떨어져 있는데 공장은 한 공간을 가둬놓고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얘가 가난해졌다면 그 얘는 부자가 된 거야. 또 독일놈들은 야 그리스는 깨어르잖아. 니들이 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가 가난해졌다면 그 부는 금방 독일 가져간 거야. 자기들 먹을 걸 왜 이야기 안 하냐고. 그러니까 서양의 인과율로 보면 그냥 그리스 놈들이 가난한 건 그리스가 게을러서 그렇다. 걔도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거야. 근데 이 주역의 원양기전 관점에서 보면 독일 놈들 뺏어간 거야. 그리스의 것을 독일로 싹 가져갔다고. 그리스의 요만큼 있었는데 싹 없어졌어. 우리가 지금 독일에 있는 거야. 그만큼 독일이 차를 많이 탈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EU의 그 통화 가치를 높여놓고 그럼 그리스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게 해놓고 그 사람 독일 차를 사게 만들어서 결국 독일 놈이 이득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욕할 게 아니라 이건 시스템 문제야. 시스템을 잘못 만들어서 이득을 본 게 독일이고 손해를 본 게 그리스인데 이건 공동의 법인 사항이지 왜 그리스한테만 책임을 지느냐. 그러니까 이 서양의 인과의 법칙을 보면 그냥 그리스 네가 잘못이다. 동양의 주역 개념을 보면 독일 놈이 먹고 입을 싹 닫고 내가 물었어. 니들이 가난한 거야. 이게 닦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이런 받침계 안에서 어떤 개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역이 설거지는 아니고 주역은 그냥 점치는 얘기고 다 거짓말이야. 첫 페이지 다 거짓말. 아니, 첫 페이지 첫 줄, 딱 한 줄이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 거짓말. 그 첫 페이지 첫 줄이 원형이적인데, 이 범죄는 발교죠. 원은 뭐냐면, 메르스의 장폭기. 형은 메르스의 발견기 말고, 하고 기침하는 게 형이야. 이는 뭐냐면, 가을의 수학인데, 이건 이득을 취한다는데, 인간은 별 이득이 안 돼, 메르스. 근데 메르스 자신한테 이득이 돼. 메르스를 전파하는 전파기. 정은 정동기. 뭐든지 마지막에는 다시 점거이 된다고. 프로야구도 가을 스토브리그에는 다 점거이 돼. 그래서 이 사이클이 끝나고 최종 겨울이 되면 모든 걸 정돈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원형이정이라는 코스를 가진다. 이 구조로는 5개를 만들어놨는데
요건 4개란 차이가 있을 뿐이고 같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닫힌 공간 안에서 코드의 공유가 딱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 안에 두 명이 들어있을 때 둘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을 때만 요 법칙이 맞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 운영 이전을 적용하면 되고, 태극이 작동하는 이런 구조, 코어를 그 둘이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다. 북한이 코어를 가져갈 때도 있고 남한이 코어를 가져갈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선한 법칙이 작동한다. 그래서 이 원형 이전 하나가 뭐 이론 뭐 이론 뭐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구별되는데, 퇴계와 율곡의 논쟁도 결국은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것인가, 두 개의 사건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둘이 시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인이 있다고. 근데 이건 보통 사람이 보면 두 개로 보여요. 근데 좀 머리 좋은 사람이 보면 주최책이 있어. 주최책이 누구냐면 동킹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다 몰려가지고 무슨 메이웨더 파키아오 대결을 누가 승부를 결정했는가. 돈 되는 물주가 메이웨더 이기는 걸로 미리 승부를 결정해놓고 시합을 한 게 아닌가. 메이웨더 져버리면 지는 망하거든. 이 물주를 자주 관찰해야 돼요. 연합을 관찰하면 승부를 미리 알 수가 있어. 특히 이제 프로레슬링은 100% 승부 조작이기 때문에 미리 승부를 정해놓고 딱 관객이 딱 보고 관객이 박수를 많이 치는 놈이 승자야. 미리 정해놔. 딱 보고 쟤는 캐릭터가 좋다, 인기 있다, 그럼 걔 승자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 이제 일본이 근래 강해진 이유가 세계 유교 때문인데, 전쟁에 지고 난 다음에 세계 유교를 버렸어. 이 모든 전쟁은 세계 유교 때문이다. 최근 일본 지식인들 보면 유교를 굉장히 혐오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일본이 생기고 진짜 답답한 놈들이다. 맨날 뭐 축선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 일본은 자유로워. 우리는 전쟁을 치라고 평화주의자야. 평화국가이고 그러면서 막 자기들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전쟁은 세계 때문에 속아서 일어난 거라고 변명을 하고. 근데 일본이 강해진 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는, 세계 유교는 특히 위안의 세를 잘 되네요. 그리고 일본 유교는 수평적으로 친구를 잘 사귄다. 왜 이렇게 됐냐면, 세계라는 게 경상도 촌사람이기 때문에 딱 봐도 아는 사람이야. 자기 딱 아는 사람이야. 너 옆 동네 누구지? 쟤 어릴 때부터 내가 봤어. 너 몇 살이야? 20살이야? 내 30살이야? 우리야. 근데 친해지는 거라고. 근데 서울 놈들은 처음 본 사람이야. 딱 보고 낯선 사람이야. 누군지 모르겠어. 낯선 사람에 대한 태도냐, 아니면 잘 아는 고향 사람에 대한 태도냐.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300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수직적인 어떤 이런 의사결정을 잘하고, 이 사람 알 사람 이걸 딱 정해주면 일본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 서열이 안 정해지면 싸워. 계속 싸워. 끝까지 싸워. 한번 서열이 정해지면 그것도 안 싸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열이 안 정해져서 계속 싸워. 근데 일본과 비교해서 그렇고 서양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람 서열을 굉장히 잘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수직적으로도 강하고 수평적으로도 강하다. 결국은 이런 논리가 유교의 어떤 주요 논리에 다 있다는 거죠. 코어를 공유하는 것은 수평 논리고, 코어와 그게 작동하는 것은 수직 논리다. 중용의 개념에는 그냥 중용이 중간이 아니고 중자의 코어라는 거죠. 이게 코어 중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중은 그냥 상중하 이렇게 이게 중이라는데, 이게 중이 아니고 이게 중이야. 손목이 중이야. 요게 중이 아니고 이게 그냥 이게 딱히 살이고 손목이 코어라. 이걸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중용은 지방 공군과 중앙집권을 균형을 말하는 거지, 중앙집권이나 지방 국권의 그 중에 한 개를 채택하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한 긴장 상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중용이 중간한 게 아니라 극단적인 상태다. 어떤 밸런스의 중심적으로 굉장히 북극이나 이런 극과 같은 뾰족한 지점이라는 거죠. 여기가 포어라고. 여긴 포어가 아니야. 내가 검토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불교, 도교, 유교의 모든 아이디어는 중용의 아이디어를 표절한 것이다. 주역의 아이디어를 표절한 것이다. 그것은 결국 최종적인 원리의 근거는 인과법칙이다. 그리고 서양의 인과율과 인도의 불교의 인과율, 그리고 중국의 인과율은 다르다. 다른데 구조론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중국의 인과율이 조금 더 해석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이게 인과율이라는 걸 몰라. 왜냐면 나도 처음 몰랐는데 강희제의 강희자전을 보고 알았어. 강희제가 황제가 됐는데 그때부터 중국이 제일 잘 나갔기 때문에 서양 사신들이 잡고 가서 특히 독일 사신들이 강희제한테 알랑방귀 많이 꼈다고. 영국 사신이나 프랑스 사신들은 교만해가지고 그러고 독일 사신은 독일도 후진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중국 황제를 꼬셔가지고 뭔가 점수를 따보자. 시계 음악상자 이런 걸 갖고 와서 강희제를 꼬시려고 했는데 강희제가 나는 넘어가지 않았지. 내가 서양의 잠재주의에 넘어갈 일이 아니지. 이렇게 써놓은 거야. 내가 봐서 넘어갔어. 그냥 진짜 안 넘어갔다면 그런 기록을 할 필요도 없어. 아예 그걸 기록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강희제가 그걸 기록해놨다는 것은 속으로 뜨끔해서 야 독일놈도 진짜 기술 좋네. 우리가 독일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야 하고 막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차마 그 얘기를 쓸 수는 없지. 그래서 그게 아니다. 내가 우리 중국 기술자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금방 똑같은 걸 만들더라. 우리 중국도 시계를 만들 수 있어. 시계 100개 하자. 이렇게 그러더라. 근데 그걸 굉장히 강조해놓은 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강희제의 속마음은 넘어갔다는 거죠. 독일이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강희제가 우리 중국도 뭔가 있다 하고 막 주장해놓은 거야. 뭐 있냐? 우리는 주역이 있다. 대단한 거야 하고 막. 내가 그걸 읽고 전국 주역을 다시 봤어. 야, 이 새끼들. 야, 중국 아저씨가 진짜 우리가 알기로 공자명자 다 이렇게 먹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한 줄 알았는데 강희제는 주역에서 뭔가를 보고야. 이게 점치는 책이지만 사실 이걸로 점치는 게 아니고 주역을 꾸준히 공부하면 사람을 깨뜨려 볼 수 있다는 거야. 딱 봐도 쟤는 아부하러 왔냐. 그럼 쟤는 뭔가 이거 챙기려고 한다. 다 아는 거야. 쟤는 직원을 하러 온 겁니까? 얘는 국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쟤는 뭔가 이권을 따라온 겁니다. 주역을 많이 읽으면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을 치는 게 주역이 아니고 구조의 어떤 본질을, 밸런스를 꿰뚫어 보고 원형 이정의 법칙에 따라서 성한 놈을 세트하고 세트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역사가 순환되는 그 원리를 우리 중국이 갖고 있어. 그래서 독일은 이런 거 없지 하고 그 중국 최고야 이렇게 써놨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강의적으로 상당히 쫄았다. 그리고 서양의 우수한 기술에 중국도 상당히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때 강희제가 이 서양의 학자들을 많이 파견해서 서양의 지식을 배웠다면 피오트로 황제처럼 러시아 황제처럼 개몽군주가 됐을 건데 그렇게 못했어.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더 잘 살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중국의 내가 봤을 때는 기회였어. 왜냐하면 강희제는 청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화 사상에 별로 물들지 않았다고. 그래서 몽고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이놈들은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강희제는 개몽군주가 될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렸다. 이 원형이정이라는 그 유교의 어떤 핵심 사상이 불교와 굉장히 비슷한데 그 문제는 이제 퇴계 사상이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주리가 그 성리학을 만들 때 왜 만드느냐. 불교와 도교 때문에 유교가 망했다. 이 망한 유교를 다 되살리자. 의도를 가지고 유교를 되살려서 말 끝에 노란기를 받아야지. 중국 이 사상 가장 중국 역사 중에서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한나라 왕조하고 명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몽골은 이제 오랑캐가 지배할 시대고 위진 남북 도시들은 계속 오랑캐가 지배할 시대. 근데 나라가 20개쯤 되다 보니까 나라 이름이 떨어졌어. 뭐 후당, 후주, 후연 뭐 다 하다 보니까 진짜 나라가 없는 거야. 그 송나라를 만든 이제 조광률이가 야 우리 나라 이름 뭐라 하지? 다 해먹었어. 근데 송나라가 처음 생길 때만 해도 민중들은 야, 이 나라 한 3년 갈까? 아니야 6개월 갈 거야. 내기하자. 조광률 저 새끼 이란 놈이야. 내가 봐서 제가 오래 가야 한 3년이야. 막 이런 파국이었다고. 그래서 나라 이름도 내가 봤을 때 송이라는 건 굉장히 대충 지은 거야. 그냥 송하고 송량지 이나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우습게 여기는 게 이제 기나라거든, 기나라. 기나라가 이 멸망한 은나라의 그 잔당들인데 얼마나 한심하냐면 기우라는 말이 있다고. 기우라는 것은 기나라 사람들이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개소리고 기나라 사람들 쓸데없는 천문학을 했어. 그래서 중국 사람은 야 진짜 쓸데없는 천문학이라고. 도대체 천문학을 해야 돼. 근데 진짜 그 천문학 하는 그 이공계들도 야 천문학 그 쓸데없는 학문이야. 하루 종일 별 보고 해야 돼.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어. 그거 뭐 하자고. 나는 하기 말 연구하는 천문학이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다고.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학자보다 더 조수들이 다 발견을 해. 학자는 그냥 자기 이런 걸 발표만 하고 실제로 그 조수하고 그 종교들이 다 연구하는 거지. 학자는 뭐 연구해. 그 천문학은 다 사기야. 그래서 그 별 쳐다보고 있는 사람, 대학 교수가 별 쳐다보고 있겠냐고 밑에 애들 시켰어. 야, 너희들 한 사람당이 음악교식 다 통해서 봐. 이러고 있지.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도 그런데 아리스토파레스가 소크라테스 쟤는 하루 종일 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럼 이런 기구를 만들었다고. 구름에 낚싯대를 건드고 소크라테스가 구름을 막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는 좀 또라이다. 얼마나 할 일이 없어 구름을 쳐다보고 있냐고. 근데 기후라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이 기나라 사람들이 그날 문명국가였어.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중국 오랑캐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나라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저렇게 나라가 망했지 이 생각들. 그래서 이게 좀 내 해석인데 내가 좀 자료를 검토해봤어. 그래서 기후라는 게 단순히 그 기나라 사람들 비웃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나라 사람들이 천문학을 했다는 거지. 그게 내 주장이야. 그 기나라가 망하니까 그 다른 변방을 잡다한 나라들이 기나라를 우습게 본 거야. 쟤들은 천문학이 한 당신들이다. 실용적이지 않잖아. 왜 천문학을 하냐고. 이런 것 오해고. 마찬가지로 송나라도 기나라 다음으로 중국인들이 비웃음을 사는 나라가 송나라라고. 왜냐하면 이 나라도 역시 그 망한 왕조 후예거든. 송나라가 그 옛날에 중국의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이 나라 송나라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것밖에 할 줄 몰라. 내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송량지인 뭐 이래가지고 송하면 한심한 놈들 이게 중국 사람들이 기본적인 정서라고. 그래서 그 문화도 충청도 하면 양밥 이런 말도 있지만 핫바지 이런 말도 있다고. 조금 그런 느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조광윤이 송을 흥국했다는 것은 나라 이름 송으로 정했다는 것은 이건 제일 한심한 나라. 조광윤이 자기한테 봐도 송량지인이야. 완전히 멍청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그 중국이 쇠퇴했고 실제로 문화적으로 발전했는데 송나라 때는 계속 오랑캐한테 조공을 바쳤어. 비단도 바치고 그리고 연원신문 북경부터 이쪽은 다 동북인들이 가져갔어. 오랑캐들이 가져갔어. 왜 이런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은 굉장히 역사가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하고 그 명나라밖에 없어. 나머지는 중국이 아니야. 또 내가 하는 게 주장하는 가설은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화라는 말이에요. 빛날 화자. 근데 이 화를 하고 느낌이 비슷한 게 일본인들이 말하는 와 사상입니다. 뜻은 좀 다른데 원래 화라는 말이 중국에 있었고 언어가 먼저 있고 언어에다 글자를 맞춘 게 아닌가. 이게 내 생각인데 자기들은 화라고 하면 빛날 화자 빛나는 거다. 근데 빛나는 것은 빛이고 뭐 다른 단어를 써야지. 그 화를 빛으로 생각하는 그 지객이 아니라 빛 화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중국인들이 중화민족의 어떤 자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와사상이 됐다. 이게 내 주장이고. 유교, 불교, 도교 이 세 가지 사상이 모두 주역이라는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나왔고, 이 주역은 인과법칙이라는 하나의 그 아이디어에서 나왔고, 이것을 봄여름 가을겨울로 딱 해석해 놓으면 굉장히 뭔가 맞다. 그리고 이거는 극성기, 이거는 수학기, 이거는 정범기. 그래서 뭔가 어떤 사건이 나면 반드시 요 코스를 밟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둘이서 토대를 공유할 때마다 그런 현상이 난다. 근데 대부분 사건은 이런 구조에서 일어나고, 이런 구조가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사건을 추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는 이론론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도 창세기에서 말세기까지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이론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주역도 원래 이론론인데 해석이 분분해서 이원론을 변질해가지고 지금 할배들이 알고 있는 주역은 다 이원론, 회계에 가깝다고. 왜냐면 이원론 더 설보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평등하니까 친구하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야, 넌 나이 몇 살이냐, 내가 한 살 더 먹어, 저게 더 재밌어. 지하철에서도 할배들이 맨날 싸우더라고. 은혜, 너 몇 살이야? 가끔 들어. 근데 항상 뭐 그렇게 목청을 높인 사람이 65살이야. 가만히 있는 사람 75살이야. 옆에서 들어보면 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의사결정을 잘하자는 얘기고, 의사결정을 잘하려면 팀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팀을 만드는 방법은 수평적인 어떤 소통, 토대의 공유가 먼저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때는 어떤 차별적인 어떤 수직적인 관계, 상하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든 뭐 스포츠 팀이든 평등한 관계 안에서 어떤 한 솥밥을 먹는 그런 평등한 분위기 안에서 시작을 하고, 대결이 벌어서 적을 만났을 때는 이걸 수직 구조로 바꿔야 돼. 계속 수평 구조를 쓰면 의사결정이 안 되고, 수평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에 실제 전투에 들어갔을 때는 수직 구조로 재빨리 바꾸는 놈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둘을 동시에 훈련한 사람이 한국입니다. 이런 얘기고, 다그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박을 뜯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아무리 자기가 좋은 게 있어도 그것을 발견하지 않고 감춰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르네상스라든가 그 굉장히 멋진 유럽의 그런 것도 사실은 아랍으로서 훔친 거거든요. 싹 훔쳐와놓고 내 거야! 다 훔친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금 뻔뻔해져서 이 우리의 조상들의 아이디어를, 아, 이거 중국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이거 다 아시아 거다, 이게 다 우리 할배 거다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밀어붙여야 내가 최근에 법칙해볼까? 만물의 이론을 말하면 이는 동하고 기는 다르다. 이는 같고 기는 다르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화천에서 본 그 바위에 새겨진 막 화보라고 막 이렇게 그려놨으면 이게 가운데 5개 있고 양쪽에 10개 있고 여기 막 이렇게 접을 찍어놨는데, 그 가운데는 같고 가장자리 다르다고. 이걸 태각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그 유교에 나오는 잡다한 이야기들은 다 필요 없는 얘기라는 거죠. 공자에 대해서도 인이라고 하면 어질인, 뭐 오를이, 아, 이거 백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이건 수평적으로 친구가 되는 것이고, 이건 수직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충서도 마찬가지인데, 충이라는 것은 바퀴살이 바퀴축을 보고 있는 거라고. 근데 서가 먼저야. 이게 톨레랑스라고. 수평적으로 만나야 바퀴를 만든다는 거죠. 먼저 바퀴를 만들고 그다음에 바퀴축이 있는 거지, 바퀴를 먼저 만들어 놓고 원래부터 바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잘못된 퇴계사상이에요. 퇴계사상과 유곡사상의 차이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유곡이고,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퇴계예요. 원래부터 이런 구조가 있다. 아, 있잖아, 너
아버지고 넌 아들이잖아. 맞잖아. 이게 애초에 걸려먹은 집석이라는 거죠. 진짜 의사결정하려면 아버지와 자식이 만나도 손님 만나는 그것이 돼요. 그래서 가끔 다음 아브라다든가 이런 데서 게시판에 보면 맨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운다. 그래서 시어머니 보다가 욕을 하는 거야. 그런 걸 보면 물아프게 터져. 교육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그 이미 진 거야. 왜 시어머니라고 쓰는 거야? 김아무개, 김말숙씨 이렇게. 내가 여자하고 우리 시어머니 욕을 한다고 우리 집에 사는 김말숙씨 이렇게 쓴다고. 시어머니라고 안 써. 왜 시어머니라고 쓰냐고. 그거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야. 무슨 시어머니야. 21세기 아니야. 그 조선시대의 시어머니 지금 무슨 어머니야. 어머니는 친엄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포지션에서 시어머니, 며느리 이렇게 정하면 이미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끝난 거야. 그건 실패라고. 문제 해결을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아브라에서 자기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이제 틀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한번 이제 게시판에 서서 모든 사람이 동의를 구하고 그걸 다시 넘어가려고 해. 그러니까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 진짜 해결하려면 말숙씨 이렇게 이름 써야 돼. 대충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우리 회사도 처음 창업할 때는 아무 그런 근거 없이 몇 단 회장한테 5명 모였어. 야, 창업하자 하자. 하는 거야. 안 그러고. 미국은 원래 기술을 딱 확보해놓고 창업을 하거든. 매뉴얼을 딱 만들어놓고 창업을. 우리는 일단 시작해놓고 이제 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매뉴얼 한번 만들까 뭐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매뉴얼은 우리가 한국이 더 잘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도 그 인종차별이라든가 뭐 성희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포들은 그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창업하면 다 깨져요. 그래서 일단 그 아시아권이 더 쉽게 창업하는 거죠. 중국이라든가 최근에 부석했던 이유도 창업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중국 관시가 있어. 그 관시가 되는 애들끼리 한 10명 모여놓고서 창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저력이 유교 문화권의 그 관계 매뉴얼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게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나라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만 해도 제조업이 없어. 왜 그리스는 제조업을 안 할까? 가족 외에는 불신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의사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독일은 제조업이 되는 나라야. 게르만의 종사제도 전통에 따라서 옛날부터 수직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전통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는 근데 이 같은 유교 문화권에도 중국은 조금 달라. 도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내 몸에 털을 하나를 뽑아서 천하이득이 된다 해도 털을 뽑지 않겠다. 200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 중국인들 한국은 그렇다고. 도로에 사람이 막 죽어 있어도 그렇지 하고 지나가는 거야. 집에 가서 전화 받고 보면 자기 엄마야. 그거는 중국 사람도 2000년 전부터 나는 피해를 안 보겠다 이런 생각 훈련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일본에서 그 지하철에서 그 이수연 씨인가 그분 같은 그런 행동이 일본인이나 중국인에게는 굉장히 낯선 행동이야. 우리가 생각하면 지하철에 사람이 끌려져 있어. 구해야 되잖아. 내가 일본인이다. 그 사람이 부자지 어떡하냐. 내가 부활려고 손을 딱 내는데 총을 막 쏴버리면 어쩔 거야. 지하철 사람들이 있어. 내가 부활려고 손을 딱 내는데 총을 막 쏴버리면 나 죽어버리는 거야. 못하는 거야. 살벌한 거라고. 중국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그 사람 피해자 떨어진 사람이 네가 날 떠밀었지 하고 고소한다. 그런 사건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약간 훈련된 것과 훈련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번에는 전태일이 안 나오는구만. 이런 그 원형 이전의 공간은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인과 이런 그 에너지의 출처를 신경을 안 써요. 네? 어떤 상태는 항상 균일한 상태라고 해요. 물론 균일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 아는 부분은 사건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아저씨 중에 한 명이 10억 있는 부자다. 근데 그건 우리는 모르잖아. 그 부분은 논외고 이 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 여자가 있다. 그건 모르잖아. 그건 논외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균일한 상태에서만 일어난다. 균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개입할 수 없는 사건, 사고야. 그냥 우연히 교통사고처럼 돌발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근데 최근에 이제 수원 여성을 납치한 사건, 이런 것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납치되고 있고 살해되고 있다고. 1년에 실종자가 수도 없이 많아. 근데 수원 여대생 실종 사건은, 납치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개입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그것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었다면 그건 100%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균일한 구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건은 그냥 그건 돌발 사고예요. 그래서 이 수원 사건 같은 경우도 내가 봤을 때는 그 남자가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제압된 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토했으니까 무슨 사라고 네가 사과라고 그래야지. 왜 여자친구 곁에 떠나냐고. 그건 상당히 그냥 평소에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여자하고 같이 길거리에서 잤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야, 편의점에 가서 물티슈를 사오라는 거야. 제압당한 거야.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제압당했다. 명령을 시켜 너 해! 그러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제압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아저씨가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평등한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일단 그렇게 대등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축이 돼서 자기가 움직여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순간 그분의 피해자는 그러한 상황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압당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못했어. 그냥 이렇게 피해를 일방적으로 당한 거라고. 그럴 때는 보통 미국이 약한 나라를 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치는 거지 그 피해를 있는 나라는 의사결정을 못해. 그냥 당하는 거야. 근데 의사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그런 대등한 구조가, 균일한 구조가 100% 승리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피해자도 내가 봤을 때는 그 남자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1대1로 대등한 그런 한번 해볼 만한 의사결정을 할 만한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제압당했기 때문에 심리적 제압당해서 놓쳐버렸죠. 이런 것을 제압당하지 않기 위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구조론에서 이야기하는 토대의 문제예요. 항상 우리는 상대방과 뭔가 핵심적인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자기가 갑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좀 산만한 얘기를 했는데 대충 이 정도 정리하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주세요.